자, 앞에 봅시다. 여기 4번 밑에 한번 봅시다. 여기 공간이면 충분히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자음은 좀 글자가 많아가지고요. 좀 작게 좀 적어볼 겁니다. 칸이 좀 작을 거예요. 자, 그래서 자음도 우리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쭉. 자, 그래서 세로가 술, 임모, 천장, 천장,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세로. 자, 그 다음에 가로가 세로도 크게 다섯 칸이네요. 세로는 조금 거리를 넓히세요. 세로는. 자, 그래서 여기에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세로는 하열음 하고, 여러분들 여기 빈칸을 좀 남겨두세요. 이쪽 부분에 빈칸을 좀 남겨두세요. 하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파열음 안에서 예 된 거, 예 된 거. 그리고 자, 잘 보세요. 마찰음은 예 된 거 없고요. 예랑 된만 있습니다. 거센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걸 수업하는데 그 몇몇 학생들이 이 보면서 무슨 생각하면 이러고 있어요. 찡그리고 있는 거. 저다 해야 돼. 이씨. 왜 이렇게 많아? 뭘 왜 이렇게 외워야 돼? 이렇게 많아? 자, 참고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문법 올라가면 이게 지금 의문 파트잖아, 그치? 고등학교 문법 올라가서 의문 틀리면 바보입니다, 바보. 알겠죠? 제일 쉬운 거란 얘기야. 알겠죠? 제일 쉬운 거야. 기본이야, 기본.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 우리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입술 소리 위해서 파열은 뭐 있을까요? 예사 소리부터 미안합니다. 무가 아니. 자, 그래서 비읍. 자, 그럼 생각해봐봐. 비읍이니까 비읍에 된 소리 뭐야? 쌍비읍. 프. 잇몸 소리는요. 트 이렇게 이해되는 거입니다. 자, 다음 세미천장은요 없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빈칸이 많습니다. 자음은. 자, 세미천장 띄워놓고 여린 입천장에 뭐 있냐? 크 이렇게 있습니다. 목청 소리도 없어요. 자, 그래서 파열음 예사 소리 하면 뭐야? 바닷가. 자, 다음 파찰음은 예사 소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즈, 츠, 츠.
자, 그 다음 마찰음은요 되게 거센 소리가 없고 스 예사 소리, 스 된 소리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거 쌤 표시 따라하지 말고 바다 사자가 요 5개를 외워두세요. 바다 사자가 얘네들이 뭐냐면 파열음 아니 안울림 예사 소리입니다. 이해돼요? 얘네들은 안울림 소리야. 그래서 잘 보세요.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이렇게 합쳐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안울림 소리라고 한다고 했죠. 안울림 소리. 자, 이렇게 바다 사자가 자, 이걸 왜 이렇게 하냐면요. 브뿌, 드뜨, 그 다음에 쯔츠 이런 애들은 된소리, 거센소리는 어차피 누구 따라가? 예사소리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사소리 위치만 외워놓으면요. 된소리, 거센소리는 알아서 따라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표를 그릴 때 뭐만 하면 돼? 예사소리만 외워놓으면요. 어차피 그 뒤에 소리는 따라오는 겁니다. 된 거는. 알겠죠? 그래서 예사소리 위치만 외우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외울 거 5개밖에 없습니다. 바다 사자가의 위치만 외우면 돼. 바다 사자가. 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요. 선지에 무슨 말이 많냐면요. 안 울린 예사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안 울린 예사소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이 많습니다. 안 울린 예사소리 하면 뭐야? 바다 사자가. 파열음 예사소리 뭔데? 파열음 예사소리. 바닷가. 바닷가. 파열음 예사소리가 뭐랑 만나서 어떤 소리로 변한다? 파열음 예사소리가 뭐가 어떻게 된다? 파열음 예사소리, 안 울린 예사소리.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많이 적히거든요. 자, 그래서 얘네 바닷가랑 바다사자가는 세트로 같이 많이 묶이니까 알아두세요. 알겠지? 자, 요렇게 하면은 지금 안 울림 소리 5개 우리가 확보한 거거든. 바다사자가.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해가 있습니다. 해. 바다사자가 해. 목청 소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 안 울림 소리입니다. 바다사자가 해. 바다사자가 해. 자, 이렇게 해서 안 울림 소리예요. 자, 그 울림 소리 볼까? 울림 소리는 무, 느, 으, 르 이렇게 4개 있거든요. 마, 아, 나, 라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마 어디서 나요? 입술에서 난다. 그쵸? 마 입술 소리 니음. 나 입술이랑 혀끝이랑 위디 몸이 붙었다 떨어집니다. 나 맞죠? 자, 그래서 니은. 자, 이응을 찾아야 되는데 이응 초성인 이응으로 발음하면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 받침에 있는 이응으로 봐봐봐. 뒤에가 막힌다고요. 여린 입천장이 막힙니다. 알겠죠? 비교해보면 돼. 소리랑 소리랑 비교해보면 돼. 어디가 막혀? 여기 여린 입천장 양치하다 팽 맥히는데 맞죠? 자, 그래서 이응은 여린 입천장 소리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 남았다. 뭐가 남았을까요? 리을이 남았습니다.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까 어디 붙었다 떨어진다고 했어? 혀끝이 위디 몸에 붙었다 떨어진다고. 랄랄랄랄랄랄랄라. 그렇죠? 리을. 자, 얘네 울림 소리는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미음, 니은, 이응, 리을 4개가 울림 소리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만 알면. 맞죠? 나나나나나 강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미음, 니은, 이응이 맞춰지고요. 그 다음에 리을은 랄랄랄랄라 하면은 이 몸에서 소리 난다. 그렇죠? 리을이 뭐라고 했어? 흐르는 소리라고 했죠. 흐르는 소리. 그래서 우리말로 흐름 소리라고 하거든요. 유음을. 알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뭐다? 자음표가 완성되는 겁니다. 외울 때는 뭐만 외우면 된다고? 예사 소리만 외우면 된다고. 바다 사자가 해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4개 외우면 된다고요. 알겠죠? 할 수 있겠니? 오늘 못 외운 사람 집에 안 가게 한번 해볼까? 시간은 35분 남았습니다.
해볼까요? 아니야? 자신 있어? 35분 동안 이것만 배워요. 지금 말이 너무 불순하다 지금. 이걸 하면 수업을 안 들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쌤이 오늘 요 표 두 개를 그려줬습니다. 맞죠? 자, 이거를요 여러분들 최대한 익숙하게 보려고 노력하세요. 알겠죠? 학교에 나와 있는 표는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는 얘네 두 개 위치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알겠지? 상관없어. 바다 사자가 이거 똑같습니다. 알겠죠? 위아래가 바뀔 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뭘 기억해야 되냐면 표를 기억해도 되게 좋지만 얘네들의 뜻을 최대한 익숙하게 보려고 해야 돼요. 입술 소리는 양 입술이 붙었다 떼지는 소리. 잇몸 소리는 혀끝이 윗 잇몸과 만나는 소리. 센 입천장은 혓바닥이랑 센 입천장이 만나는 소리. 여린 입천장은 혀뿌리랑 이 여린 입천장이 만나는 소리. 목청 소리는 목청에 힘을 줘가지고 목청을 긴장해서 소리를 마찰시키는 소리. 알겠죠? 자, 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도. 파열음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 마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좁혀서 마찰시키는 소리. 파찰음은 공기가 나오는 통로를 막았다가 조금 열어서 마찰시키는 소리. 비음은 이제 입술을 닫고 또는 입을 닫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는 소리. 유음은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흘려내보내는 소리.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요. 아까 모음도 있었죠. 고중저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했어? 턱이 점점 내려간다고 했잖아. 이, 에, 으, 아. 맞죠? 입술 동그랗게 만드는 거, 원래대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했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개념들을 꼭 외우려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해보세요. 알겠죠? 표 외우는 거 사실은 여러분들 학기 시작하면 어차피 또 할 거니까. 그리고 아무리 성적이 안 좋은 학생도요, 표는 앵간하면 외운 채로 들어갑니다. 내가 안 외우려고 해도 옆에 애들이 열심히 외우고 있으면 나도 따라서 외우게 돼. 보통. 알겠죠? 근데 표를 외운다고 이게 다 능사는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을 최대한 가지려고 노력을 해보고요. 드디어 목이 갔다. 자, 27페이지까지 문제 풀고 숙제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요. 뒤에 답지 달려 있으니까 답지 보고 한번 매겨보세요. 알겠지? 문제 풀고 틀린 거는 저기 멘토 선생님한테 질문을 꼭 하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오늘 독서 한번 봅시다. 아, 문학 먼저 봅시다. 문학은요, 쌤이 숙제만 내줄 겁니다. 오늘 문학 하나 안 볼 거고요. 문학 숙제만 내줄게요. 봅시다. 네, 이거 숙제 주시니까 이거 숙제 줄여주세요. 작게 할 거예요. 독서를 좀 작게 할 겁니다. 독서 작게 할 거야. 문학은 원래 하던 것만큼 할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자, 여기에 모란이 피기까지는 여기다 그쵸?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오늘 2월 28일이다 그쵸? 숙제입니다. 설명 듣고 푸세요. 설명 듣기. 멘토 들어가면 멘토쌤한테 이거 설명 들어야 돼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리고 그날 나는 슬픔도 배불렀다. 자, 다음 밑에 고전시가입니다. 자, 고전시가에 10년을 경영하여 농가부장 전목설 이렇게 있습니다. 2월 28일 숙제고요. 마찬가지로 설명 듣고 풉니다. 요거 두 개 이렇게 설명 듣습니다. 알겠죠? 멘토 선생님한테 설명 듣고 풀기. 그리고 나머지는 오케이 끝. 오늘 문학은 여기까지 숙제. 자, 다음 독서 펼쳐주세요. 자, 독서 오늘 지문 같이 하나 볼 겁니다. 그럼 같이 봤으니까 그거 본 건 숙제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지문 한 2개 정도만 숙제로 더 내줄게요. 자, 오늘 봐야 되는 건, 자, 봅시다. 38페이지.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교 대조형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 두 개가 나올 거야. 설명하려는 대상 두 개가 나올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얘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 얘네들 사이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을 거야. 비교 대조는 공차, 공통점과 차이점을 읽을 때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내 나름대로 표시 규칙 있으면 표시를 해도 되고요. 정리하고 싶으면 밑에다 정리해도 돼요. 그러니까 비교 대조는요, 간단하게 그냥 뭐 첫 글자만 따서라도 정리만 간단하게 해보면 구조가 쉽게 보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차이입니다. 볼게요. 자, 18세기 말 산업혁명 이후 과학과 기술의 진보로 똑같은 물건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산업혁명 배웠다, 그쵸, 여러분들? 산업혁명. 맞죠? 자,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물건 대량으로 생산하는 거 가능한 거. 요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일단 배웠던 상식이야, 상식. 맞죠? 이에 따라 건축에서도 철근과 콘크리트를 활용하여 기둥과 벽을 최소화하면서 건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건축물을 만드는 건 그렇게까지 대량 생산이 불가능했어. 왜 그럴까요? 건축물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료가 너무 많이 필요했거든. 근데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를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건물도 재료를 금방금방 수급할 수 있는 거야. 금방 만들지. 여러분들 이탈리아에요. 그 성당 중에 두오모 성당이라고 있거든. 두오모 성당. 그거 짓는데 400년 걸렸다고 알고 있어요. 그 400년 걸린 이유는 그게 그만큼 만들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만들다 중간에 포기해서 그렇긴 한데요. 이제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나서 다시 지어졌거든. 그래서 예전에는요, 짓다만 건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서양에. 우리나라 말고. 근데 철근과 콘크리트를 대량으로 활용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니까 건물들이 금방금방 생기는 거야. 재료 수급이 잘 돼서. 알겠죠? 자, 이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 시대와 달리, 잘 보세요. 이 시기는 어느 시기를 말해요? 산업혁명 시기를 말한다. 그쵸? 자, 산업혁명 시기의 건축가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되고요.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놓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있어? 이런 단어 되게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들. 달리. 달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여러분들 이 문장은요, 한 개의 정보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정보를 제시하는 거야. 두 개의 정보를 제시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장식적인 요소가 제거된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산업혁명 시기의 건축물이라고 할 거야. 이전 세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이전 세대는 그럼 어땠는데? 장식물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화려한 양식이 되겠죠. 이해돼요? 이전에는 장식물이 많았던 화려한 양식이었어. 산업혁명 시기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건축물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식은 빼, 이거야. 알겠죠? 자, 그런 건물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물의 활동 영역을 도시계획 디자인, 산업 디자인 등으로 확대시키며 모더니즘 건축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결국은 여기 이 시기에 있는 이 건축물이 뭐가 됐다는 거야? 모더니즘 건축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야.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은요, 산업혁명과 연관이 깊다. 맞아, 틀려? 맞는 말. 맞죠? 자, 다음 모더니즘 건축가 미스 반 데어로에는 건축이 본연의 모습을 잃고 현실에 어울리지 않는 형태를 답습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며, 잘 보세요. 이 사람은 모더니즘 건축가잖아.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어떻게 생긴 게 간결한 건데? 요렇게 생긴 게 간결한 것이. 모더니즘 건축가라며. 얘가 모더니즘에 영향을 줬다며. 그러면 뭐야? 간결한 것이 풍부하다라고 할 때 이 간결한 것은 뭐에 해당하는 거야? 얘에 해당하는 거야. 자, 그는 기능적으로 필요한 공간 이외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식과 기능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장식을 공간 구성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장식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갖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양하다가 무슨 말이야? 하윤아. 멀리하다. 맞죠? 자, 폐쇄적인 공간 구조를 멀리하고 모르면 적으세요. 아는 사람 안 적어도 되고. 자, 지양하다는 멀리하다입니다. 폐쇄적인 구조를 지양하고 공간을 기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칸막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서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했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특징 뭘까요? 자, 해보세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한다? 기능적으로 활용한다. 칸막이를 이동시켜서 유연성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공간이 이만큼 있어요. 칸막이를 여기 둬가지고 이만큼 쓰게 하다가 여기 좀 더 넓히고 싶은데 칸막이 이동 더 넓게 써. 여기 좀 좁게 쓰고 여기 너무 좁은데 칸막이 이동. 이런 것들이 유연한 거죠. 변화에 그때 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유연성 있는 공간을 구축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하는 게 뭐 특징이야? 모더니즘 건축의 특징입니다. 자, 또 다른 건축가 르꼬르비지에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기능적인 것은 그 자체로 미적인 것이다. 잘 보세요. 기능적인 건 미적인 게 뭐야? 아름다운 거잖아. 이 사람은 세상에 기능이 최고야. 디자인 갖다 버려. 기능 좋으면 그게 아름다운 거야. 주택을 거주를 위한 기계라고 정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주택, 사람 사는 주택은요 거주하는 거 말고는 쓸모없다 이거야. 이쁘게 만드는 게 뭐가 필요하냐고. 그 예쁜 쓰레기야. 이쁜 건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자, 그는 항공 기능에 최적화를 실현한 비행기 디자인처럼 건축물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능적으로 최적화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기능적인 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맞죠? 현란한 장식이나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을 뭐 해야 돼? 멀리 해야 돼. 현란한 장식 하지 마. 예술적 감상을 위한 건축물 짓지 마. 이런 거야. 또한 도시를 계획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그는 사람보다 자동차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봐. 이 사람은 감성이 중요한 걸까? 편리함이 중요한 걸까? 편리함이 중요한 겁니다. 감성 개나 줘버려. 맞죠? 자, 그래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도시가 뭔지 압니까? 파리입니다. 파리. 그래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만들긴 했는데요. 이제 도시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모르죠. 이 파리의 교통 지옥은, 주차 지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파리 농담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주차하려면 그냥 나무를 들이받는 게 더 빠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나무 들이받으면 견인차가 아주 견인할 거 아니야. 그게 주차 자리 잡는 게 제일 빠르다고. 그 정도로 주차 자리 잡기 힘들다고. 그러니까 공간이 굉장히 좀 빽빽하게 구성돼 있어요. 효율을 중심으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점점 비대해지잖아. 맞죠? 근데 그 계획은 언제 했는데? 파리 계획은 한 200년 전부터 도시 계획이 되어 있던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안 맞지. 맞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획, 구역 이런 거 나누고 모듈화 시키는 거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알겠죠? 이는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격자 구조가 뭔데? 여기 격자 구조지. 자, 격자 구조의 도로망으로 도시 공간을 구획하면 치안과 위생이라고 하는 도시 기능을 이상적으로 구현하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이상적인 도시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미적으로 이상적인 건 뭔데? 효율적인 거지. 맞죠? 디자인을 개나 주고요. 그에게 있어 근대화란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위해서 도시를 인위적으로 정돈하는 것을 의미한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자, 모더니즘은 무엇의 영향을 받았다?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았다. 모더니즘 디자인의 특징이 뭔데? 휘황한 뭐라 해야 될까? 휘황한 어떤 장식이나 휘황찬란한 장식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한다? 다 빼버린다. 무조건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효율을 중심으로 한다.
디자인은 어떻게 한다? 개나 져버린다. 맞죠? 자, 다음 나아지고 볼게요. 20세기 초에는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이 지배적이었답니다. 아, 지금 알게 됐는데 모더니즘은 언제랍니까? 20세기 초랍니다. 1900년대 초. 지배적이었다고. 모더니즘의 뜻이 뭐라고? 모더니즘의 특징이 뭐라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야? 모더니즘적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주 듣게 되는 말인데 상식적이야. 상식적. 알겠죠? 그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서도 뭔가 이제 지성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 지금 사는 사회를 무슨 사회라고 합니까? 현대 사회라고 합니다. 현대 들어오기 전을 뭐라고 하는데? 그렇지. 근대 들어오기 전을 뭐라고 하는데? 있잖아. 근대 들어오기 전 뭐야? 저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범위 교황이 뭐 어쩌고 저쩌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무슨 시대? 고대요? 중세 시대. 중세 봉건 사회 기억나죠? 중세 사회. 중세 전이 뭐야? 고대 사회. 자, 산업혁명, 모더니즘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근대 사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근대 사회의 특징이 뭘까요? 이성 중심입니다. 누가 살기 힘들었을까요? F는 죽어야 돼 그냥. 알겠죠? F는 못 살아 이 사회에서. 왜? 디자인 갖다 개나 줘버리라니까. 효율이 최고라고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이성 중심의 근대 사회입니다. 알겠죠? 이 근대 사회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예술 양식이 바로 뭐라고? 모더니즘이라고. 모던이라는 말이 근대다. 그쵸? 모던. 자, 그래서 이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감정, 감성 이런 건 중요시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습니다. 그런 것들은 효율을 위해서 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인 감정 또는 좀 감성적인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가슴 속에 억눌러야 돼요. 밖으로 표출하면 안 돼. 되게 비효율적인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공장 굴리는 게 제일 중요했던 시대야. 그러니까 도시를 뭘로 만드는 거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동차 중심으로 만드는 거야. 인간보다 자동차가 생산성이 더 높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게 모더니즘입니다. 알아두세요. 이 지문이랑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합리성, 이성으로 해결하려는 합리성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요. 자, 이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바로 뭐다?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로부터라고 했는데 이 이가 뭔데? 모더니즘이잖아. 모더니즘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는 다음이야. 자, 그래서 모더니즘 이후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푸코, 벤투리, 추미 사람 이름이에요. 자, 기존의 시스템을 비판했는데 이 기존이 뭔데? 자,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 글이 어떻게 구성되겠다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맞죠? 자, 가 지문은 뭐였어? 이전의 양식에 비해서 모더니즘으로 바뀌게 된 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전의 양식은 뭐였어? 장식이 좀 화려했을 거야. 그러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모더니즘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어? 휘황찬란한 장식 다 버려. 이런 흐름이었겠죠. 그러면 나 지문은 어떤 흐름으로 넘어갈까요? 기존의 모더니즘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모더니즘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모더니즘의 어떤 특성과 다른 부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성을 얘기하겠지. 맞죠? 우리가 충분히 유추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를 뭘 할지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기계적이고 무미건조한 양식. 무슨 양식이야? 모더니즘 양식이지. 디자인 개나 줘버린.
맞죠? 자, 이런 양식 대신에 무엇을 중시한다? 개별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그러면 자, 획일적인 걸 좋아할까? 개성적인 걸 좋아할까? 개성적인 걸 좋아하겠지. 글에 안 나와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맞죠? 자, 다음 부분 넘어가면, 다음 문단 넘어가면, 철학자 푸코는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을 권력과 관련지어서 비판했답니다. 자, 근대화로 인한 도시의 구획 뭐라고 얘기할 거야? 모더니즘 양식의 구획. 이거를요, 권력과 관련지어서 비판했답니다. 소위 말해 깠다는 거야. 맞죠? 그는 18세기부터 형성된 격자 구조의 도시공간, 이거 앞에 있었어 없었어? 격자 구조의 도시공간 앞 지문에 있었다. 그쵸? 앞 지문에 격자 구조의 도시공간 누가 만들었어? 르꼬르비지에가 만들었다. 그쵸? 자, 도시공간은 위생학적 측면에서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무엇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는 거야?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는 거야. 자,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기능을 하는 건 뭐 모더니즘 양식의 뭐 긍정적인 측면이겠지.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으로 뭐가 있다는 거야? 권력이 작동하는 구물망으로 이 격자 무늬의 격자 구조의 도시 구조가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는 결국 발병 요소를 근원적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의식으로 이어져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확대된다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자,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가 뭐로 이어지는 거야, 지금?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로 이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문에 안 나온 문장 하나를 내가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구조가 바로 뭔데? 격자 구조야. 연결돼요? 아까 격자 구조로 만들자고 했던 이유가 가 지문에 뭐였어요? 전염병이나 위생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발휘한다고 했잖아. 앞 지문에서. 자, 그러면 전염병 환자에 대한 감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뭔데? 격자 구조야. 그래서 위생적으로 뛰어나다고, 모더니즘 양식이. 근데 문제는 뭐야? 전염병 안 걸린 사람도 감시하기 되게 좋은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 감시 받아야 될 존재야, 안 받아야 될 존재야? 안 받아야 될 존재잖아. 그런 존재까지 감시하기에 너무 좋은 구조가 만들어졌다, 사회가. 이해돼요? 그러니까 딱 뭐야? 모든 존재에 대한 감시가 뭔데? 권력이 작동하는 그물망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바람직하지 못해. 바람직하지 못하지. 이거를 그러면 뭐 하겠어? 비판하는 게 누구의 의견이라는 거야? 푸코의 의견이라는 거야. 맞죠? 자, 다음. 포스트 모더니즘 건축가 벤투리. 이 사람 건축가였네. 푸코는 철학자였거든. 벤투리는 간결한 것은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루하다. 대놓고 깠네. 아까 앞에서 뭐라고 했어? 간결한 건 가장 아름다운 거라며. 모더니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얘기해요? 간결한 건 지루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더니즘 건축의 흐름에 저항했대요.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 아주 간단한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는, 잘 보세요, 모호성. 자, 이렇게 되는 순간 모호성의 반대말은 뭐야? 모호성의 반대말이 뭐야? 이 글 안에서 문경아, 모호성의 반대말로 뭐가 만들어져? 명료성. 그렇지, 명료성이 만들어지는 거야. 모더니즘 건축이 명료성을 내세웠다면 그는 모호성을 내세웠답니다. 그가 뭔 얘기했는데? 간결한 것은 지루하다고 대놓고 깠잖아. 맞죠? 대놓고 깠으니까 반대지. 맞죠? 자, 명료성을 모더니즘이 내세웠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호한 걸 내세웠답니다. 모호한 거.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고 애매모호한 거.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것을 거부했답니다. 자, 잘 보세요. 이제부터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것을 거부했다를 뭐랑 똑같은 말로 연결할 거야? 모호성으로 연결할 거야. 형태를 기능에 가두는 건 뭐랑 똑같은 거야? 명료성이랑 똑같은 말이야. 이해돼요? 자, 다음.
그는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단일한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없다는 거야. 건축물은 무조건 이런 의도, 무조건 이런 의도, 무조건 이런 거 정답이 있어? 없잖아. 사람 만드는 거 마음인데. 맞지? 자, 그런데 명료한 건 항상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죠. 모든 부분이 똑같은 기능으로 명료하게 설명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는 거지. 어떤 건축물에 어떤 A라고 하는 모양이 있어. 근데 이 A라고 하는 모양을 1번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2번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고 3번 측면에서도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그럴 때마다 다를 거 아니야, 설명이. 맞죠?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앞에서 말한 모호성의 뜻이 바로 뭐야? 요거야.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모호성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자,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는 것 바로 뭔데? 모호성입니다. 이게 모호성의 뜻이야. 그 기능이 매우 모호할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벤투리에게 모더니즘 건축은 미적인 것을 기능적인 것에 제약하는 것에 불과했답니다. 모더니즘은 뭘 중요하게 생각했어? 기능 중요하게 생각했지. 디자인은 개나 져버렸잖아. 근데 벤투리에게 있어서 모더니즘 건축은 까는 사람이니까 아름다운 것을 디자인에 갖다 버린 것으로 제약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모더니즘의 공간에서는 공간의 미적 차원이 소멸되어서 공간의 미적 차원, 공간의 아름다움이 뭐가 되어 있다고? 소멸되어 있다고. 왜? 디자인은 개나 져버렸으니까. 맞죠? 획일적인 공간만이 남게 된 게 바로 뭐다? 모더니즘이라는 거지. 자, 다음 건축가 추미는 기존의 모더니즘 건축이 지나치게 금욕적이랍니다. 금욕이 뭔데? 금욕. 욕구를 억제하는 거죠. 맞죠? 근데 지나치게 욕구를 억제한다고. 무슨 욕구를 억제하는데 그러면?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으며 무의미한 부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추미는 이렇게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야말로 모더니즘 건축의 획일화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탈출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으면 여기서 이 사람이 금욕적이라고 비판한 내용이 바로 뭔데?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가 바로 뭐다? 모더니즘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거고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가 바로 뭔데? 여기에 나오는 욕구겠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를 두 글자로 바꾸면 뭐야? 이 글에서 뭔데? 장식이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 잘 보세요.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된다며. 모더니즘 건축에서 장식적인 요소는 낭비로 취급받을 거야.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낭비가 해방될 수 있다고. 여기서 말하는 낭비가 바로 뭔데? 장식적인 요소.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금욕적이다. 욕구를 억제했다. 뭔 욕구를 억제했다는 거야? 사람이 뭘 꾸미고 뭐 장식하고 디자인하고 장식적인 요소를 억제했다고. 너무 지나치게 그걸 욕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추미는 모더니즘 건축의 금욕주의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시각적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 잘 보세요. 낭비의 부활이야. 낭비를 되살렸다고. 근데 낭비가 뭔데 여기서? 또 다른 말로 시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걸 낭비라고 얘기하잖아. 시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 자, 이 건축가 추미는요, 화려한 거 좋아해? 단순한 거 좋아해? 화려한 거 좋아해. 단순한 거 좋아해? 복잡한 거 좋아해? 복잡한 거 좋아해. 하나로 해석되는 거 좋아해? 여러 개로 해석되는 거 좋아해? 여러 개로 해석되는 거 좋아해. 여러 개로 해석되는 게 모호성이잖아. 그렇죠? 시각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낭비의 부활에서 이 모더니즘으로 해방할 모더니즘에서 해방될 탈출구를 찾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이거 좋아하겠지. 치장하고 뭐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이런 거 엄청 좋아하겠지. 맞죠?
매니큐어 막 해가지고 손톱 이만큼 막 자라있고 맞죠? 자 그에게 있어서 모더니즘의 건축은 낭비의 미덕을 실현하는 유희가 뭔데? 즐거움을 주는 건축이라는 거야. 왜 즐거움을 주는데? 예쁘게 장식하니까. 이해돼요? 자, 그러니까 지금 가지구는 무엇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 산업혁명의 영향을 받은 모더니즘 건축의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맞죠? 자, 모더니즘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자기들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어. 어떤 의미가 있었어? 기존에 모더니즘 이전에 게 너무 화려하다고 생각해서 야, 이런 거 다 빼. 산업혁명, 효율, 기능 최고야. 사람보다 기계 중심으로 만들어. 이게 모더니즘 양식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서 뭘 하고 있어? 모더니즘을 까고 있는 거야. 왜? 모더니즘도 그때는 새로운 거였는데 시간 좀 지나니까 뭐가 됐겠어? 꼰대가 됐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 꼰대를 벗어나자고. 맞죠?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꼰대는 뭐야? 모더니즘이겠지. 맞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되찾자라고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요거 앞에 넘어가서 목차 부분 봅시다. 자, 요거 6월 28일 숙제입니다. 자, 그 다음 요 법지문 봅시다. 잠깐만, 너무 어려운데? 자, 잘 보세요. 2번 뛰어넘을게요. 2번 좀 어렵거든. 자, 3번 봅시다. 직접 민주주의 하에서의 의사결정 방법.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에 대한 보드리아르의 이론. 아, 이것도 사실 경제긴 한데. 자, 요 두 가지 숙제입니다. 됐죠? 2월 28일 숙제입니다. 요 두 개. 요 위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 좀 더 쉬워.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